오늘의 플러스, 인구 위기 현실적인 해법은 뭘지 짚어봅니다. 30년 이상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시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올 한 해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이 인구 문제 참 논의할 기회가 많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계속 연구를 해주셔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인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인식 전환도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의 인구 문제에 대한 담론이라든가 정책적인 대응을 보면은 아이가 안 태어나서 인구가 많이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기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아직까지는 별로 큰 해결책이 됐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 요인, 또 우리나라의 문제의 어떤 증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결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증상의 뿌리를 좀 치료를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인구를 이제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곤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아이를 안 낳는가? 아이가 태어나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도 어렵고, 경쟁에 짓눌리고 힘들고, 미래 전망도 어렵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은 이 인재로서 잘 크기보다는 낭비되는 그런 면이 또 많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그 인구 정책의 그 비전을 좀 바꿔서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잘 키워내고 그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고, 그다음에 개인이 아이를 낳든지 결혼을 하든지 또 혹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노력을 그 해서 좀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저출산 문제를 가져오는 좀 근본적인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제 정량적인 접근에서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출생아 수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 가장 큰 원인,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예.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우선 자녀의 비용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금전적 비용도 높아지고 기회비용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금전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일가정 양립은 안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소득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전망도 나빠지게 되고 청년의 일자리 질도 낮아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근원적인 요인이 아이에 대한 선호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다른 조건이 받쳐주면 아이를 낳을 텐데 그게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결국 아이의 선호의 근원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행복감 같은 거거든요. 네. 보람. 예. 근데 이제는 아이를 낳아도 너무 힘들고 아이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로부터 행복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계를 해석할 때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다. 뭐 여기에 방점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렇지만 실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 정도 빼고 나머지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한 2.1이 넘는 국가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느끼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꼭 우리나라만 많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출생아 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말부터 많은 나라에서 소위 출산적 변천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경적인 변화, 그 산업화라든가 그다음에 근대화의 그 과정에서 아이의 편익이 줄고 아이의 비용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게 근대화라든가 산업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늦게 시작이 됐을 뿐이죠. 그래서 60년부터 시작해서 다른 선진국이 한 100년 동안 겪었던 일을 한 25년 내에 다 겪었는데, 근데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것이 훨씬 그 감소하는 속도도 빠르고 네.
그다음에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데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요. 다른 나라는 대체로 한 1.5 수준에서 멈춘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좀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뭐 0.7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나라들의 그 사례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일반적이긴 하지만 한국은 뭔가 다른 나라 구별되는 그 특별한 이제 그런 문제 또는 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그동안 시행되어 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만 유달리 더 합계 출산율이 낮은 그걸 제고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더 낮은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먼저 밝히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면은 그동안의 정책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려야 할 건데 예. 특징.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정책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해 있는 분들, 네. 그중에서도 중상위층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예.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그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한 분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혼인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25세에서 39세,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여성 가운데 40%만 결혼을 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소수가 된 상황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배제되는 그러한 정책으로는 아주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과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35년 동안 출산화 수 감소한 것의 한 4분의 3이 네. 결혼이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주로 지금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중상위층 정도만 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책 효과를 보더라도 소득 상위층에서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뭐 금전적인 비용이라든가 기회 비용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든,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사정들, 그다음에 주거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가져오는 뭐 한국 사회 문제 불평등이라든가 지나친 경쟁, 이런 것들은 사실 인구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인데 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한계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그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진단을 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의 사회 구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르는 추가적인 요소들도 있는데 이건 인구 정책을 넘어서는 거라서 효과가 미비한 일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 전환을 달리해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결혼한 가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까지 포괄하는 출산 정책? 이건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는 그러한 결정하고 예. 결혼의 결정이 얼핏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정입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거 비용, 특히 예. 전세 비용 같은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일자리의 질하고 고용이 청년들의 결혼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육아휴직을 지원한다,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금을 준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혼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그 비혼 출산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 뭐 저출산 저출산 대책이 뭐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서 어떤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 나누자면 이런 거네요. 일단
결혼을 하게 만들어야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기존에 뭐 출산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가 않으니 결혼을 더 할 수 있게끔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법을 더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그리고 이건 사회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비혼 부부조차도 나름대로 아이를 좀 견실하게 키울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앞서 말씀 주셨던 인구 정책을 넘어서는 범주의 정책이 필요하겠는데요. 맞습니까?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것을 딱 잡아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결정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분야,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뭐 인구 정책이라고 딱 떼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노동시장, 주거 그런 걸 포함해서 심지어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어떤 변화라든가, 예. 그다음에 여성 정책, 뭐 청년 정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실은 간접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정책을 어떤 만들어서 실행할 때는 굉장히 여러 부처라든가 여러 분야를 좀 포괄을 하면서 좀 잘 조율을 하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벌써 뭐 아직 말씀 나누고 있는 중간이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궁금해서요. 방금 말씀 주셨던 노동시장의 변화, 주거 환경, 그리고 지나친 경쟁이나 또는 결혼과 사회에 대한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단기간에 큰 의미의 수준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단기적간에 바꿀 수 있는 정책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좀 가성비가 있고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인 거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이미 결혼해 있는 분들이고 네. 그 가운데서도 되게 중상위층에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빠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이제 큰 이제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네. 그것에만 치중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 변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얻어내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뭐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적어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라도 건드려 나가면서 예.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만 뭐 청년 입장에서도 미래가 이제 바뀔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앞서 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량적인 접근만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고 정성적으로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동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진짜 아이도 더 낳고 가정을 더 꾸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집도 제공하고 또 경쟁적인 문화도 어떻게든 완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제도를 만들고 노동시장도 뭔가 새로운 어떤 형평성 있는 문화로 만들기 위한 이런 지원들 이게 복잡하고 효과성도 좀 자신이 없으니 그냥 결혼했을 때 현금 얼마 주고 아이 낳으면 현금 얼마 주고 네. 이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돈을 준다고 해서 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예. 근데 실질적인 분석을 해보면 현금 지원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현금 지원을 하면 그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한 정책의 효과를 보면은 지원을 하면은 안 한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아진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효과가 아주 크지 않고 효과가 중상위층 그룹에만 나타난다라는 그런 좀 점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그 현금 지원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까 말까 망설이는 그러니까 이 출산에 경계에 있는 그런 분들만 어떤 행동을 바꾸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돈을 굉장히 많이 준 케이스를 보면은 효과도 꽤 큽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육아 기본 수당이라고 해서 예. 처음에는 이제 3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 4년. 네. 그다음에 40만 50만 원씩 올려가면서 이제 4년씩 주는 정책을 썼었는데 강원도가 이제 그 정책 때문에 유배우 출산율이 한 15%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금만 이렇게 많이 주면은 될 것인가? 예. 이 정책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총효과라는 것이 있고 한기 효과라는 것이 예. 있죠.
근데 한기 효과라는 것은 지금 주는 상태에서 100만 원을 더 줬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 하는 네. 겁니다. 근데 돈을 많이 주게 되면은 그 한기 효과가 어느 시점에선가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계산한 걸로는 대개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예. 총 효과는 올라가지만 예. 100만 원을 더 준 효과는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그 현금 지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경제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모든 정책에서의 어떤 한계 효과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예.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 현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뭐 일단 보육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의 질을 높인 것이라든가 그것에 어떤 면에서 골고루 지원이 돼야만 전체적인 정책 효과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금을 뭐 주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다른 정책을 쓰기가 어렵고 그 효과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 이것이라도 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맞겠지만 네. 그렇지가 않고 다른 정책 옵션이 많고 어떤 사람의 그 삶의 그런 양상이라는 것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고려한 어떤 균형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현금 준다고 다 해결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통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 지원을 늘리면 충분히 더 자녀를 두려는 것들은 확인된 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무작정 늘린다고 더 자녀를 더 두지는 않는다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 소멸된다 이런 정도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러면 자녀를 더 낳는 효과가 있는 최고 수준까지 현금을 더 지원을 하면 네. 상당히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얼마나큼 해결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왜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적인 여건이 받쳐주질 못해서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의사가 없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정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이유가 아이의 비용 문제 때문에만 안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어차피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결국 교육에 있어서 있던 경쟁에 몰아 넣어야 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뭐 실패하고 뭐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시간도 들어가는데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부모의 시간이 또 안 들어가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져서 이제 금전적인 비용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사실 답답한 마음에서 여쭤본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돈이라도 있으면 누구를 붙인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돈이라도 있으면 좋은 교육 환경을 국가가 제공해 주지 못하지만 내가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그게 좀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구비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이 가장 먼저 닿아야 될 구체적인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은 누구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가성비가 높고 빠른 정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목표냐, 네.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목표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의 효과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 경계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날까 말까만 엉설이고 어떤 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을 여건이 되거나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요. 예. 등을 살짝 밀어서 그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원한다면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이미 결혼해 있고 네. 중산층 이상이고 아이를 낳을 의사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책의 어떤 타겟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죠. 여태까지 정책은 사실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아주 강한 효과, 그러니까 큰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소득 수준이 낮고 이제 결혼도 안 해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지만 좀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분들에게 좀 관심을 두고 이분들에게 정책이 좀 가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이게 저출산 정책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다둥이 집안들도 많아요. 네. 오히려 아이 한둘 낳은 분은 혜택도 있는데 우리 하나 더 낳을까 이런 분들도 많은데 네. 그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경제선상에서 출산의 선호도가 있는 분들에게는 인커리지 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저는 비혼주의에 가깝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도 거의 없고요.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을 돌려 세우는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이제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문화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예. 근데 그것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떨어지는 건 아니고 주변의 여건을 보니까 뭐 예. 결혼하면 굉장히 살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굳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뭐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라는 그런 믿음이 쌓이면은 저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변화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규범의 변화도 어느 만큼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보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조금 결혼하려고 하면 호텔에서 아주 비싼 예식 비용을 치르면서 네.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면 나 망신이다. 친구들하고 비교된다. 솔직히 이런 문화도 사회적으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이 점점 비싸지고 그래서 중저가 예식장은 문을 닫는데 초호화 호텔은 아예 예약을 못하는 수준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으로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나요? 근데 사실 그런 현상은 뭐 전반적으로 문화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현재 결혼과 어떤 출산의 선택성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아이를 낳은지를 보면은 예. 대개는 돈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2년 그 통계부터 시작해서 이 소득 4분위, 그 5분위, 그러니까 상위층이죠. 하고 1분위의 출산율 격차가 한 2배 정도 납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층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도 만들어지고 이게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돈이 없고 되게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데서 큰 되게 장벽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혼인과 출산에 있어서 이제 사회경제적인 이제 불균등 이것이 더 확산돼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거의 문화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출산의 선택성을 좀 완화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그 소득 하위층이 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일단 그로 나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인구 문제에서 논의하다가 빠뜨렸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슈들을 오늘 하나씩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제도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저출산 대응의 중요한 축에는 육아휴직 제도 이걸 많이들 꼽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세요? 육아휴직이 뭐 직장의 질이 좋고 충분히 그 제도를 쓸 수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기 굉장히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소위 그 출산의 페널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은 일도 하기 어렵고 직장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것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요인인데 육아휴직이 이제 그걸 많이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얼마 전 나온 통계를 보면은 남성 육아휴직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쓰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인 분들이 지나치게 많다는데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사각지대는 역시 뭐 자영업자죠. 이것이 고용보험 가입한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라든가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제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잘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규모별로 봐서 뭐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70~80% 정도가 다 쓰고 계신데 예. 아직까지 중소기업은 뭐 30%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나의 완벽한 비서 뭐 예. 이런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 대기업에 어떤 정규직에 있고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들도 뭐 현실적인 그러한 그 문제들, 뭐 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인다거나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충분히 바뀌지 않아서 잘 쓰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 제도의 그 전체적인 효과성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육아휴직 제도의 실상만 방금 교수님 말씀 들어봐도 대기업 나름대로 소득 수준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육아휴직 제도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또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고 들었는데 네. 급여를 높여주는 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동안에도 이제 급여를 높이는 것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 급여 인상이 유의하게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직장에 복귀하는 그런 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뭐 노동연구원의 그 곽한대 박사가 한 연구를 보더라도 과거에 이제 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급여가 좀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첫 아이를 이제 많이 낳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아주 전에 김종호 교수가 한 연구를 보면은 이게 역시 급여가 오르면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이제 예.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이 임금 그 정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 이것도 그 임금이 좀 높은 분들에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그 상한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임금 수준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배제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덜 혜택을 주는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임금 수준이 낮은 분에게는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의 정책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왜냐하면은 정률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임금을 원래 적게 받는 경우에는 그 그렇네요. 추가로 받는 것도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게 많이 얽혀져 있는데 좀 불편하지만 또 이 질문도 드려봐야겠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급여에서 일정 부분은 국민의 세금들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는 게 네. 진짜 그 세금을 낸 당사자들에게도 뭔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긍정 요인은 확인이 된 거죠. 그게 사실 그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세금은 아니고 고용보험 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그 낸 거.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재원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것에 말하자면은 어떤 논리는 뭐냐면은 예. 이 고용보험 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 안정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근데 아이를 낳았을 때 여성이 이것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고용 안정이 저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고용 안정 기금이 더 많이 나가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고용 기금을 가지고 이제 이 육아 휴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 휴직을 지원을 해서 여성이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는 그런 면이 좀 확인이 되면은 이게 어느 만큼 정당화 되겠죠. 근데 그 효과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거 자체보다는 그래도 출산율 뭐 제고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크면은 이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노동 공급도 많아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까지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경중을 따지기 굉장히 어렵죠. 이제 아이가 몇 명 더 태어나는 것의 사회적인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네. 비용이 들어간 거하고 그것을 이제 따져볼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육아휴직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휴가를 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대기업과 달리 우리는 한 명이 빠지면 그걸 대체할 인력이 없다. 그리고 그 여직원분도 그 회사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 있다 금방 나올게요. 이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이용률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일부 업종에서도 굉장히 낮은 그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어느 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매우 작습니다. 예. 한 뭐 40만 원,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구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또 돈을 많이 주더라도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직무 자체가. 일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거래처의 내용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제 구해서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되게 좀 동질적이고 원래 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의 풀을 직접 그 정부가 만들어서 예. 중소기업에다 이렇게 파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 교사 풀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건 이제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는 없고 일부 일자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대체 인력을 배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도저히 이제 그 사람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일을 그만두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그거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영업자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러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공중근로가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를 이제 강화를 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회사에서 그런 어린이집을 두기는 어려우니까 거기 많이 있는 곳에 이제 공동의 어떤 어린이집을 만든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예. 시간제로 이제 그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줘서 좀 육아휴직의 어떤 그런 빈 곳을 좀 채워줘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업무는 그분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대체 인력을 확인하고 확보하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는데 이런 현상은 국내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해외도 분명 거래처 관리를 면밀히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회사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해외에서는 그나마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히 쓸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게 방금 말씀 주셨던 돌봄이라든가 이런 걸로 백업이 되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시스템이라든가 구조 조직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업의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예. 누구든지 말하자면 그 일을 뭐 채워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그 예.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건 심지어 대기업인데 예. 그 거기 유은호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너 육아휴직 쓰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기업의 말하자면 시스템이 훨씬 더 그보다 유연해서 누구라도 아무튼 상사의 지휘하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업무 배분을 잘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훨씬 예. 더 육아휴직을 쓰기에 좋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하기가 좋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업의 업무 방식이라든가 그 시스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던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성적인 부분에 많은 변화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또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체 인력을 어떻게든 정부가 또 확보해서 공급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유연하게 또 운영하기 위해선 플러스 알파의 인력을 조금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여지를 또 정부가 제공해 줄 수도 있을 법하고 여러 가지가 다 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올해도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됐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출산 예산하면 천문학적인 예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 근래에 저출산 예산의 규모도 한 15조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근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예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렇게 각 부처가 이 예산은 저출산 예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올립니다. 그럼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취합을 해서 전체 그 저출산 예산으로 만들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가운데서는 사실은 저출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들도 적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뭐 좀 안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캠페인 예산 그런 것들은
뭐 광의로 봐서는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기에 좀 좋은 예산이 소위 공공 가족 지출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여러 나라에 비교가 가능한데 이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저출산 문제, 가족 문제에 하고 관련이 된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수준이 낮고 그 중에서도 이제 현금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저출산 예산 가운데서 굉장히 큰 부분이 주거 지원입니다. 네. 근데 주거 지원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 금리를 좀 낮춰주는 그런 대출할 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예산 전체 가운데서 이제 금리 차이만큼의 어떤 혜택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그런 혜택으로 다가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여러 그런 그 사업이 이런 예산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천문학적인 예산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잘 따져보면은 그렇게까지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다. 국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면서 실제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 전체 금액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직접적으로 이게 저출산 예산 맞아? 라고 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예산부터도 충분히 확보도 안 된 시점에 우리가 저출산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많이 못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거기서 이제 벗어나 있는 분들이 많고 범위도 굉장히 좁은 문제가 있죠. 근데 예. 결국은 그게 그 예산 문제입니다. 예. 근데 사실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설득을 하고 이게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아무튼 여기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돈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사실 그러기에는 이 그동안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과학적 효율적이었는지 또는 일관적이었는지 그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미래를 위한 굉장히 좋은 투자라는 것을 이제 국민을 좀 설득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이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할 텐데 예산 배분은 어떻게 달라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산 그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 정책에 대한 좀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인구 정책에는 사실은 저출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아이가 줄어든 속도가 좀 완화가 되거나 더 태어나면은 미래 이제 인구 변화 속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줄어든 면도 있고요. 근데 미래 인구 변화 충격을 뭐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구조라든가 제도를 바꾸다 보면은 아이를 낳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다 맞닿아 있고 좀 보완성이 있고 어떤 정치적인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해외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나 평가가 있었던 국가들 중에는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우리보다 썼다라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던 사례 이런 국가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 사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뭐 가족 정책이라는 말을 쓰거나 하는 것이지 그 뭐 노골적으로 인구 정책이라든가 예.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나라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이 빠르게 어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한다기보다 예. 뭐 전반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아동을 보호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이제 그러면서도 여성이 같이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많은 그 재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 한국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막 매년 그 학교 출산율 변하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여건을 차근차근 멀리 보고 개선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진짜 아이들 머릿수 세는 게 아니라 가족의 온전하고 견실한 형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갔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진짜 애 한 명 더 낳으면 얼마 더 줄게. 야, 이거 너무 좀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 해외에서는 가족에 대한 정책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아이가 너무 줄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 시스템 자체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 교육이나 공공 서비스처럼 인구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받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주로 고령화만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늘어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줄고 특히 이제 특정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줄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사회 서비스의 최소한의 수요가 충족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인프라가 이제 붕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분만실도 예. 지난 15년 사이에 한 40%가 줄었고요. 아,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도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지역도 많이 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보육시설도 2013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그 이후에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 이제 폐교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 지역의 그 어떤 삶의 여건이 붕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도 떠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안 낳고 그러면은 더 이제 수요가 줄고 그 악순환이 이제 진행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선은 이 사회 서비스 인프라든가 그런 것을 최적의 장소에 지금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단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민간에 맡겨서는 수익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서비스 공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부분에 있죠. 그래서 학령기 아동은 많이 줄었지만 학교 수하고 교사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부 지역에 이제 학교가 폐쇄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렇지만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어요. 예. 지난 한 20 몇 년 동안에 그 공급비 지출이 3배, 4배가 늘었습니다. 예. 근데 그건 굉장히 작은 규모의 학급이라든가 학교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40명이 넘는 학교, 초등학교에 있어서 1인당 교육비는 한 7,600만 원 정도거든요. 1인당. 근데 30명이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6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1인당. 오. 근데 지금 과거에는 30명이 안 된 학교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15%가 되고 네. 머지않는 장래에 25%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사회 서비스 인프라가 그렇거든요. 소규모로 유지를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최적의 위치에 그걸 입지를 해서 적어도 뭐 30분, 40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좀 대안적인 그 서비스 제공 방법도 생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호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외진 곳에서 몇 가구만 살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학교를 계속 통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진짜 도입하거나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홈스쿨링이 예. 꽤 그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일반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다른 국가는 이제 조산사라든가 조산원을 활발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만실이 다 운영이 되지 네. 않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그 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저 미취학 아동들의 대상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까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방금 초등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변화가 이제 시차를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네. 가겠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령기 이제 인구가 줄면서 이런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학교를 좀 문을 닫아야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약간 결은 다른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먼 데까지 이제 등교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겠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나마 좀 먼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이 문제가 조금은 덜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를 좀 크게 합쳐서 예. 조금 더 먼 거리를 이제 통학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학은 또 완전히 좀 다른 이슈입니다. 네. 대학은 일단은 공공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을 하겠죠. 근데 그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뭐 지금도 이제 학생을 못 채운다고 하지만 이게 점점 더 그 갭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한 2040년을 넘기게 되면은 지금 대학 정원의 한 절반 정도가 비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학 정원을 평균 1,500명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2045년이 되면은 한 10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것은 아까 뭐 초중고등학교하고는 달리 그 지역의 어떤 서비스 인프라가 붕괴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대학은 딴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지역 경제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그 지역 원룸이라든가 그런 예, 것이 예. 무너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냥 제 섣부른 아이디어입니다만 이렇게 아이들이 줄면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숫자도 조정이 되고 일부는 대학도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덜 낳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 집장만 못했다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나 대학 부지를 헐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 이런 전향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대안 이런 게 현행 우리 법과 제도 행정 체계에서는 쉽게 논의도 안 되나요? 지금 굉장히 제도적인 장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대로 이거 말하자면 그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예, 이게 좀 그 필요한 경우에 그 자산 왜냐하면 지금은 퇴출한 경우에는 그거를 다 놓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렇겠죠.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 어느 만큼의 가치를 이제 인정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그 연착륙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한 그 사안이고요. 그래서 아직 그게 그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 이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 영유아 교구라든가 장난감 회사들 이런 사람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프리미엄화돼서 굉장히 시장이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양육비 부담을 더 늘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업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는 아동 수가 줄면서 아동 관련된 어떤 그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동 도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불과 한 5년 사이에 이 양으로 봐도 한 25% 줄었고 아동 도서가 지난 한 3년 사이에만 그 종수로 봐서 그러니까 예. 그 종류죠. 그것이 또 24%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줄고 이제 그런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그 예를 분뇨라든가 뭐 그런 거는 이제 아동용에서 이제 성인용으로 자꾸 바꾸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는 이제 아동복 같은 데서 그러니까 사교육하고 아동복에서 제일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프리미엄화가. 프리미엄화가. 그러니까 사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네. 그 학원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복 같은 경우에도 주로 명품 위주의 그러한 그 제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그래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변화는 아동 수는 주는데 주로 어떤 아동이 태어나는가 아이가 태어나는가 주로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부모의 변화를 보더라도 지난 한 20년 사이에 훨씬 더 고학력화되고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선호도 높고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아이를 낳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러한 그 고급 프리미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뭐 출산과 관련돼서 육아와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도들이 조금 더 구축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애 낳기 유세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같이 일했다가 애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한테 일 다 던지고 말이지 혜택은 혜택대로 받는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적인 논리를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그 뭐 경제학적인 용어로 봐서는 양의 외부성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결국은 자라나서 이제 커서 그 일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세금도 내고 그래서 네. 우리들이 한국에 이제 기여를 하는데 이제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에게만 가는 건 아니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회적인 공헌을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뭐 음. 나도 뭐 그런 그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그 조정을 이제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아이를 낳는 것이 그런 양의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은 그 맞죠. 예. 그렇지만 그것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도 있고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당장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육아휴직 그 지원을 할 때 그 동료들에게 이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옆에서 일을 메워주고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그런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아주 정밀한 고민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사이에 또 많은 또 연구하셔서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